한 나라가 있습니다. 온갖 상처와 흔적만이 남아있던 황폐한 땅에서 맨손으로 공장을 짓고 흙먼지를 털며 일어선 사람들.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 굶주림과 절망은 있었지만 포기란 두 글자는 없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땀과 눈물로 한 줄 한 줄 미래를 세워낸 민족. 세계는 그 나라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작고 가난한 나라,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며 조용히 무시하던 나라. 하지만 지금 그 나라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는 물론이고 이젠 의료기술과 과학, 질서와 공동체 정신까지도 세계가 배우려는 나라. 세계 최강국들조차 따라잡기 어렵다며 감탄하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답을 듣지 못했던 병. 그 병의 원인을 단 15분 만에 밝혀낸 한국의 한 병원. 그리고 그 청년은 진료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아흐메트입니다. 28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항공기 정비 일을 하고 있어요. 3년 전부터 시작된 이 악몽 같은 증상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지럼증이었죠.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경련까지 생기고 체중은 이유 없이 빠져나가고 밤마다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나기 일쑤였습니다. 튀르키예에 이름 있는 병원 7곳을 다녔지만 의사들의 말은 늘 같았습니다. 검사상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3년. 이유 없는 고통 속에서 삶의 빛이 점점 꺼져가던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기 어려운 기적을 저는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어지럼증이었습니다. 2022년 여름, 평소처럼 항공기 정비 작업을 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휘청거리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잠시 쉬었더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 심한 어지럼증이 왔어요. 이번에는 구토까지 동반됐죠. 그리고 한 달 뒤부터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온몸이 떨리면서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1분 정도였는데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죠. 온몸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흘렸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체중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원래 75kg이었는데 한 달 만에 65kg까지 떨어졌습니다. 음식 맛도 이상하게 느껴지고 먹어도 계속 살이 빠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죠. 아흐메트, 너 요즘 너무 말랐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니는 매일 제 얼굴을 들여다보시며 얼굴이 노랗게 뜬 것 같다고 하셨어요. 거울을 봐도 확실히 안색이 이상했어요. 저도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심각한 병이라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설마 큰 병이겠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과 달랐어요.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정도가 됐습니다. 회사에서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아흐메트, 자꾸 실수하네. 괜찮아?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작업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동료들이 깜짝 놀라서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죠.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내가 정말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급실에서 기본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으니 충분히 쉬세요라는 말만 들었죠. 주변 사람들도 제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병원에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이스탄불 최고라는 병원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시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대학병원이었어요. MRI를 찍었습니다. 기계 안에서 30분 동안 꼼짝 못하고 있는 게 정말 답답했어요. 하지만 결과를 들을 때를 생각하면 참을만 했죠. 뇌에는 이상이 없네요. 종양이나 출혈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두 번째 병원에서는 CT 촬영을 했습니다. 조영제까지 넣어가며 정밀하게 찍었어요.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간이나 췌장, 담낭 모두 정상이에요. 똑같은 소리였어요. 세 번째 병원에서는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심장 초음파까지 받았어요. 심장도 정상이에요. 부정맥이나 판막 질환도 없고요. 매번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검사상 이상 없음. 하지만 제 몸은 계속 아팠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죠. 의사들은 스트레스성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충분히 쉬시고 운동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 나아질 거예요. 정말 그런 걸까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픈데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번째 병원에서는 내분비내과까지 가봤어요. 갑상선 기능 검사, 당뇨 검사, 호르몬 검사까지 안 해본 게 없었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병원에서는 신경과에 가서 뇌파 검사까지 받았어요. 간질이나 뇌전증의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만 7곳을 다녔습니다. 돈도 정말 많이 들었죠. 검사비만 해도 몇백만 원이 나갔어요. 가족들은 걱정과 함께 지쳐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병원 다니고 일이나 제대로 해라. 돈만 버리고 있잖아.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해가 됐어요. 계속 병원비만 나가고 있는데 뚜렷한 병명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뭔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제 몸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대변 검사, 내시경까지 안 해본 검사가 없었어요. 심지어 7번째 병원에서는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보라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힘들면 몸도 아플 수 있거든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때문에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제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몸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고 막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 메으메트가 저에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아흐메트, 한국에는 진단을 정말 잘하는 의사들이 있다던데 우리나라에서 못 찾는 병도 거기서는 금방 찾아낸다고 하더라. 메으메트의 사촌이 간질환으로 고생하다가 한국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야기였어요. 정말 신기하더라. 우리나라 병원 5곳에서 못 찾던 병을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찾아냈다니까?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요? 그 먼 나라에서 우리 최고 의사들도 못 찾은 병을 찾아준다고요? K-팝이나 드라마로만 알고 있던 나라인데 의료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증상은 더욱 심해져서 이제는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어머니가 발견하고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실려갔죠.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의식을 잃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메으메트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정말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모여
진지한 회의를 했어요.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하셨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먼 나라까지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돈도 얼마나 들겠어. 우리나라 의사들도 못 찾는 병을 거기서 찾는다고? 아버지의 말씀도 일리가 있었어요. 항공료, 숙박비,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큰 돈이 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시도해 볼 만한 건 다 해봐야지. 돈은 나중에 벌면 되잖아. 근데 아들을 잃으면 어떻게 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번 돈 다 써도 좋으니까 한번 가보자. 삼촌도 거들어 주셨어요. 요즘 한국 의료 기술이 정말 좋다더라. 우리나라 부자들도 다 한국 가서 치료받는다던데.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한국 병원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첨단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이름만 들어도 대단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외국인 진료를 잘한다는 한 대학병원을 선택해서 예약을 넣었습니다. 비행기표를 끊고 호텔을 예약하고 통역 서비스도 신청했어요. 해외여행 보험도 가입하고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도 준비했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정말 떨렸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꼭 병 고치고 와라. 엄마가 기도할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2023년 3월 15일 오후 2시경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쇼케이스 같았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안내판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더라고요. 튀르키예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혼자서 큰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거든요. 입국 수속을 밟는데도 긴장됐어요.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한국어는 정말 한마디도 몰랐거든요. 다행히 공항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무사히 입국할 수 있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는 길은 정말 신기했어요. 기차가 이렇게 조용하고 빠를 수 있다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죠. 높은 아파트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고 도로도 정말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정말 여기서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간판들도 신기했어요.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운 문자인지 몰랐거든요. 택시 기사님은 친절하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려고 하셨는데 언어가 안 통해서 아쉬웠어요. 예약해둔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로비부터가 압도적이었어요. 마치 5성급 호텔 로비 같더라고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곳곳에 놓인 예술 작품들. 이게 정말 병원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시스템도 체계적이었고 안내 직원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하지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접수대에서 확인해 보니 예약이 밀려서 3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워낙 환자가 많아서요. 급하시면 다른 병원을 추천해 드릴까요? 통역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역시 외국인이라서 밀려나는 건가? 또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병원 밖으로 나와서 벤치에 앉았어요. 3월의 서울은 아직 쌀쌀했는데 마음은 더 추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한국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죠.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호텔 가격도 만만치 않았고 매일 돈이 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루에 10만 원씩 들어가는데 3주를 기다린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뾰족한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다른 병원들을 찾아봤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회색 털모자를 쓰고 깔끔한 코트를 입고 계셨어요. 제가 벤치에서 우는 걸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뭔 일이야? 괜찮아? 한국말로 물어보셨는데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죠. 제가 고개를 저으며 터키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한국말을 못하는 저를 위해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무슨 일이야? 괜찮나? 할아버지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발음이 좀 어색하긴 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 없었어요. 저는 제 사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3년 동안 병명을 찾지 못한 이야기, 한국까지 온 이유, 그리고 3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시며 아, 알겠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같은 반응을 보이셨죠. 그리고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시더니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아빠야? 급한 일이 생겼는데. 한국말로 빠르게 통화하셨는데 중간중간 터키, 환자, 병원 같은 단어가 들렸어요. 10분 정도 통화하신 후에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아들이 의사야. 좋은 병원 안다. 지금 바로 갈 수 있어. 알고 보니 할아버지 아들분이 의사셨고 그 아들분이 또 다른 병원장과 친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우연이었죠. 15분도 안 되어서 연락이 왔어요. 강남에 있는 한 내과 전문 병원에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종이에 병원 이름과 주소를 적어 주시더니 제게 5만 원까지 주시는 거예요. 택시비야. 빨리 가봐.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어.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처음 만나는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별 말씀을. 우리나라 의사들 실력 좋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택시에 타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명함을 주셨어요. 한글로 적혀 있어서 읽을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통역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박영수 마이너스 대한민국 할아버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따뜻한 분이셨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셨다고 해요. 그런 분이 저 같은 외국인 청년을 도와주신 거죠. 택시 안에서 할아버지가 주신 종이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TV에서 본 차가운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남에 있는 내과 전문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어요. 대학병원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시설은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접수대에서 박 할아버지 소개로 왔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더라고요. 아, 박 선생님이 연락 주셨어요. 김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원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 아직도 생생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눈빛이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키도 크시고 인상도 좋으셨어요. 흰 가운을 입고 계셨는데 왠지 든든한 느낌이 들었어요. 통역사를 통해 제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3년간의 모든 증상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했죠. 처음 시작된 어지럼증부터 경련, 체중 감소, 식은땀, 그리고 튀르키예에서 받은 모든 검사 결과까지. 김 원장님은 제 말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질문도 하시고 메모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 원장님이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아, 이런 경우가 있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 표정에서 확신이 느껴졌거든요. 이 증상들을 보면 몇 가지 의심되는 질환이 있어요. 그리고는 직접 진찰을 시작하셨어요. 제 눈동자를 자세히 보시더니 특별한 기구로 눈을 들여다보셨어요. 눈에서 특이한 소견이 보이네요. 각막 주변에 갈색 꼬리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손떨림 정도를 확인하시고 배를 만져보셨어요. 간 부위를 눌러보시면서 여기 좀 딱딱한 느낌이 있네요 라고 하셨어요. 이건 일반적인 소화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특수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김 원장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뭔가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3년 동안 아무도 못 찾던 걸 이분이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바로 혈액 검사를 받았어요. 3년 동안 튀르키예에서 받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검사였죠. 세룰로플라스민 수치와 구리 농도를 측정해 보겠어요. 그리고 24시간 소변 구리 배설량도 확인해야 하고요. 김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처음 듣는 검사명들이었어요. 이틀 뒤에는 유전자 검사까지 받았어요. ATP7B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해 보겠어요. 이 검사가 확진에 중요합니다. 정말 정밀한 검사들이었어요. 튀르키예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검사들이죠.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김 원장님이 저를 진료실로 부르시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내 병명을 알 수 있는 건가? 김 원장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윌슨병입니다. 정확한 병명은 윌슨병이에요. 구리대사 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희귀한 유전 질환입니다. 체내에 구리가 축적되면서 간, 뇌, 눈 등에 손상을 주는 병이죠. 김 원장님이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세룰로플라스민 수치가 현저히 낮고 24시간 소변 구리 배설량이 정상의 10배가 넘어요. 유전자 검사에서도 ATP7B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됐고요. 하지만 다행히 조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해요. 구리 제거 치료를 시작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제 병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3년 동안 튀르키예 최고 병원들에서도 찾지 못했던 병명을 한국에서는 단 4일 만에 찾아낸 거죠. 진단 결과를 듣는 순간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김 원장님 앞에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절망과 답답함, 그리고 마침내 찾은 희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오열했어요.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울었죠. 원장님,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통역사도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말할 수 있었어요. 왜 이 나라는 저를 처음 보는 의사님도 길에서 만난 할아버지도 제 가족보다 더 절실하게 저를 도와주시나요? 통역사가 제 말을 전해주니까 김 원장님도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김 원장님도 감정이 푹 받치시는 것 같았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환자를 돕는 게 의사의 본분이니까요. 더군다나 아흐메트 씨는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와서 치료받으려고 하시잖아요. 최선을 다해드려야죠. 단순한 말씀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로 들렸어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3년 동안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는데 원장님은 첫날부터 제 증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김 원장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의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환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밤 8시, 튀르키예는 오후 2시였죠. 어머니, 드디어 제 병명을 알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니? 정말 나을 수 있는 거야? 네, 치료할 수 있대요. 한국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윌슨병이라는 건데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고마워라, 정말 고마워. 한국까지 가길 잘했구나. 아버지도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들아, 정말 다행이다. 한국 가기를 반대해서 미안하다. 내가 짧은 생각을 했네.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울컥해졌어요. 동생도 전화를 받았어요. 형, 정말 축하해. 이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지? 응,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3년 동안 힘들었는데 드디어 끝이 보이네.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든 밤이었죠. 꿈에서도 김 원장님과 박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김 원장님은 이제 걱정 마세요라고 하시고 박 할아버지는 한국 의사들 실력 좋다고 했지? 라며 웃고 계셨어요. 정말 감사한 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3년 동안 잃었던 미소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호텔 조식을 먹는데도 음식 맛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정말 많은 따뜻함을 경험했어요. 윌슨병 치료를 위해 일주일 정도 입원하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 한국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김 원장님은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저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주셨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약 복용 후 부작용은 없고요. 구리 제거 치료가 시작되면서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페니실라민이라는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속이 좀 메스꺼웠지만 점점 괜찮아졌어요. 구리가 서서히 배출되면서 증상이 호전될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인내심을 갖고 치료받으세요. 김 원장님의 설명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김 원장님이 퇴원 전날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아흐메트 씨,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서 저녁 한번 드실래요? 아내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해요.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의사가 환자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김 원장님 댁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정말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부인분이 직접 만드신 된장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튀르키예 음식도 맛있지만 우리 음식도 어때요? 김 원장님의 부인이 웃으며 물어보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마음까지 따뜻해져요. 이런 따뜻함을 받다니 정말 감사해요. 진심이었어요. 된장찌개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왠지 어머니가 끓여주신 수프 맛이 났어요. 불고기도 정말 부드럽고 달콤했죠. 이 음식들 레시피를 알려주시면 터키에 가서 어머니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부인분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면서 김 원장님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이 있으셨는데 아이들도 저에게 관심을 많이 보여줬어요. 터키에는 어떤 음식이 있어요? 터키어로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순수한 질문들이 정말 귀여웠어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담당 간호사인 박 간호사님은 매일 제 상태를 체크해 주시면서 오늘은 좀 어때요? 약 먹기 힘들지 않아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리고 퇴원할 때는 손편지까지 써주셨거든요. 한글로 쓰여 있어서 나중에 통역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빨리 나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터키에서도 건강하세요. 멀리서도 응원할게요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병실에 있던 중학생 환자의 어머니분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아들이 맹장염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우리나라를 고향처럼 생각하세요라며 아들 교복까지 선물해 주셨거든요. 한국을 기억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우리 아들이 입던 건데 깨끗하게 빨아놨어요. 사이즈도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아직도 그 교복을 보관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 한국을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차가운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케이팝이나 드라마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화려한 겉모습만 있고 사람들은 차가울 거라는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한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한 나라였어요. 심지어 병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저에게 외국에서 왔냐며 사탕을 주시더라고요. 멀리서 와서 힘들지? 이거 먹고 힘내라.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감사했어요.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튀르키예로 돌아온 건 2023년 4월 초였어요. 김 원장님이 주신 상세한 진단서와 처방전,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서를 가지고 돌아왔죠. 한국에서 받은 정확한 진단 덕분에 현지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스탄불의 한 대학병원에서 김 원장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더니 이렇게 정확한 진단서는 처음 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윌슨병 치료약인 페니실라민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한 달 후부터는 경련이 거의 사라졌고 2달 후에는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였죠. 회사 동료들도 제 변화에 놀라더라고요. 아흐메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얼굴도 밝아지고 살도 쪘어.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기분이었어요. 6개월 후에는 김 원장님께 감사 편지와 함께 제 근황을 보고드렸어요. 원장님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일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가족들도 정말 행복해해요. 김 원장님께서 답장을 보내주셨는데 아흐메트 씨가 건강해져서 정말 기뻐요.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받으시고 건강하세요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고 싶지 않았어요. 터키의 한 언론사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은 어떻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가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적었죠. 박할아버지의 도움, 김 원장님의 정확한 진단, 간호사들의 따뜻함, 그리고 교복을 선물해준 어머니까지. 놀랍게도 이 글이 인터넷에서 수만 번 공유됐어요. 터키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감동적이다.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도 외국인들을 이렇게 대해야겠다. 한국 의료진들의 실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같은 반응들이었어요. 터키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고 한국관광공사 터키 지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아흐메트 씨의 이야기가 양국 관계에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혹시 한국 터키 의료 교류 행사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1년 후인 2024년 3월, 저는 다시 한국에 왔어요. 이번에는 치료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한국 튀르키예 청년 교류단 자원봉사자로 온 거예요. 한국을 알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받은 도움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죠. 3개월간 서울에 머물면서 터키에서 온 의료진들의 통역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김 원장님도 다시 만나 뵀어요. 아흐메트 씨, 완전히 건강해졌네요. 원장님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원장님.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김 원장님은 아흐메트 씨가 열심히 치료받은 덕분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박 할아버지도 다시 찾아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친구가 그때 그 터키 청년이구나 하시며 정말 반가워해 주셨어요.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 기분이 좋네.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셨고 여전히 따뜻하셨어요. 교복을 선물해 주신 어머니도 만났어요.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 교복 가지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기에 네, 제 보물 1호예요 라고 답했어요. 정말 소중한 추억이거든요. 지금 2025년이 되어서도 저는 계속 말합니다. 한국은 제게 병명을 알려준 나라가 아니라 제 삶의 이름을 다시 불러준 나라입니다.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김 원장님, 박 할아버지,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제게 따뜻함을 베풀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현재 저는 터키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국말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터키에서 한국을 알리는 일도 계속하고 있어요. 한국의 진짜 기적은 첨단 의료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살렸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 정말 감사해요.